2018년도에 0.977명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낮은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대학에는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겠고요. 당연히 우리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거의 70%에 달하고요. OECD 국가 중에 단연히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MD의 인재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경쟁력은 63개 국가 중에 55위에 해당을 하고 있고, 관련된 경영교육, 랭귀지 스킬 관련된 이런 항목들이 모두 40위 혹은 50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학 랭킹에서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보면 외국인 교수 비율이라든지 외국인 학생 비율이 상당히 이제 낮아서 우리나라 대학의 이제 국제화 정도 수준이 이제 대학 랭킹을 이제 그 대학 랭킹이 더 올라가지 못하는데 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랭킹이 더 올라가지 못하는 원인은 이제 국제화고, 이 국제화를 아주 국제화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해외 석학 교수님들을 모시는 게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해외에 좋은 교수님들을 모셔오려면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여력이 만만치 않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재정의 상당수가 높은 등록금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GDP 대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한 28%. 이탈리아 볼로냐대가 지금 1888년에 설립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거의 한 1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교육 시스템이나 큰 변화는 없었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사실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가 좀 짧습니다. 여기에 기인하는 우리 기금 부족한 부분도 꽤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역사가 길지 않아서 이 기금이라는 거를 축적하고 운용할 만한 시간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기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대학의 국제화를 통한 우수한 해외 인재들을 국내에 초청할 수 있고, 이들이 와서 대한민국에서 우리들과 같이 연구 활동을 하고 또 생산 활동을 하고 하면서 교육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대학의 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데, 이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 특히 인문사회 계열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외국인 전교원들이 우수한 분들이 오셔야 우리하고 경쟁도 되고 또 전 세계적인 그런 평판도 우리가 관리가 더 잘 될 테고, 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국제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여기에 더해서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로서 활동할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제 언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커미티나 이런 단체에 초청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구성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면 한국연구재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가 뭐 중견 연구를 신청하고 싶다 클릭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한글입니다. 영문이 하나도 없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다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 과제를 하나를 더 클릭하고 들어가면 한국연구재단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영문은 하나도 없고, 실제 과제를 지원해야 될 제안서라든지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든지 모든 파일이 다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극제화 현황과 관련해서는 외국 대학가의 복수 학위제, 그리고 외국 연구소 및 대학가의 인적 교류에 대한 내용들, 또한 해외 학자, 특별히 전임 교수나 혹은 초빙 교수, 개공 교수 등의 활용을 어떻게 하였냐. 또한 못지않게 국내 학계에서의 역할을 증대해서 이들이 정말 전문 분야에서의 활동을 좀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로 중국 및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권의 학생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여전히 많이 빠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또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또 강의의 질을 고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 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어떤 도시 성장의 이제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스탠포드는 연간 600억에서 800억 정도의 수입을 이런 로열티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학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학의 지식을 실제 세계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변화를 촉진시킨 그 요소는 아마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강의를 듣게 될 것이고요. 2030년도에 만나게 될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만나게 될 학생들은 과연 어떤 학생들이냐라고 하면 일상의 모든 것을 촬영을 하고 문서 대신에 동영상으로 지식을 습득을 하고 이모지라든지 짧은 동영상으로 소통을 하는, 저희가 있던 시대에 교육을 받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을 하는 그런 아이들을 그런 대학생들을 저희가 가르쳐야 되게 됩니다. 노스이스턴 대학은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강의들을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리적인 공간이 중요해지지 않게 되면 이제 어느 대학이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원고를 통해서 지신을 얻는, 또는 기존 학문을 이용해서 새로운 학문을 또 이해하는 뭐 어떤 융합교육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주로 어떤 지신만을 알 수 있는, 앞으로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응하려면 창의적인 생각과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발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 구조 조정을 해야 되고요. 이때쯤에는 우리가 요거를 한번 다듬어 가지고 대학들이 좀 재정 확충에 대해서도 여러 모델들을 좀 갖추고 미래를 향한 대학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2030년도 학생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몰입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자원이 소요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학교의 좀 지원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